자, 오늘 문제 다 보이시죠? 현재 지금 저까지 13명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풀어볼 과제는 예제 2번 인간과 동물에 관한 2015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인문계 문제입니다. 일단 참고로 혹시 이제 직접 진짜 정말로 연대 시험을 보실 분들은 가끔 이제 지난주 잠깐 물론 얘기를 했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사회계 문제가 나눠져 있어요. 고려대도 좀 마찬가지고요. 편입에서는 고려대가 논술이 있죠. 대입에서는 고대 논술은 폐지가 됐고요. 근데 인문사회계 논술이 나눠져 있다고 해도 실제로 문제를 보면 오늘 같은 문제가 진짜 인문계 문제긴 해요. 예를 들어 근데도 표분석은 있죠. 표분석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계는 아니에요. 주제가 인문계적인 주제인 건 맞아요. 오늘 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 문제라고 해놓고 소재 자체도 완전히 뭐 경제 경영에 관련된 문제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언제든 뒤섞여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그냥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잘 풀 필요가 있다. 알겠죠? 여러분은 아까 오늘 우리가 주제가 그거잖아요. 문과 이과 그렇게 나누는 거 큰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현실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문과 안에서조차도 뭐 인문계 사회계를 나누는 거는 매우 비좁은 생각이에요. 알겠죠? 상식적으로 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커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주 과제를 아까 참 나가신 분들한테 설명 안 해놨네. 일단 뭐 그래도 오늘 문제 푸는 분들 중심이긴 하니까 유튜브에도 제가 오늘 영상 올릴 때 다음 주 과제도 두 번째 수업 과제도 거기다 공지를 또 같이 올릴게요. 일단 오늘 문제부터 얼른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세대 문제는 현재 오늘 제시문 4개가 나왔고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부터 본다? 논제부터 본다. 문제부터 보세요. 문제부터. 저는 보통 논제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부터 읽는 게 무조건 정석입니다. 제시문부터 읽는 거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논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시문 읽으세요. 그냥 대충 뭐 영혼 없이 쭉 읽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죠? 아직 우리 제시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전체 주제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문제 안에서. 모든 학교 문제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예, 뭐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에 일본 문제가 보통 이제 사자비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소재조차도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냥 제시문 뭐 가와라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건 우리가 헛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매우 좋은 힌트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다라고 하면 제 도식에 맞춰서 쓰는 거죠. 인간, 동물. 그러면은 인간이 주체고 동물이 어떤 대상인 그런 이분법적인 인식의 문제를 오늘 물어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물은 범주적으로 자연에 속하잖아요. 아까 제가 인간이 왜 우월하다고 했죠? 인간의 이성 때문에 우월하다고 했잖아. 동물은 이성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대의 도식이구나. 근대엔 인간이 동물보다 그럼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현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호 주체성으로 바뀌죠. 현대에는 이 이분법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연대하든 뭐 동급이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직 제시문을 우리 읽지도 않았지만 이 주제만으로도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가나다가 분명히 얘기했을 테니 문제는 이제 3개여서 문제일 뿐이야. 연대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만약에 제시문 2개거나 둘둘씩 짝지어져 있는 4개라면 오히려 편하거든. 어느 거 하나는 인간 우월론, 어느 거 하나는 인간과 동물의 뭐 상호소통이나 아니면 뭐 자연 생태계로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저 3개 중에 어쨌든 한 놈은 무조건 인간 우월론 나오겠네. 또 한 놈은 또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얘기 나오겠네. 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제시문을 훑어보셔야 이게 탁 고리에 걸려요. 문제 2번도 먼저 보셔야 돼요. 또 1번 읽고 또 제시문 읽는 거 아니에요. 문제 2번도 또 읽으세요. 먼저.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뭔가 통합적으로. 다시 말하면 나열해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읽지 말고 좀 통합해봐 이런 거예요. 도표가 3개거든요. 3개의 표를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좀 통합적으로 해석 좀 해볼래? 이런 거니까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요. 쉼표 있으니까 이럴 땐 여러분 무조건 단락 나누는 거예요. 단락 나누기.
이를 이 해석을 바탕으로죠. 이를 재심은 나다의 각각 입장에 근거해서 평가하시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방향성이에요. 지금 평가의 방향의 화살표가 어디로 가요? 요렇게 가죠. 그죠? 나다 입장에 근거해서 누구를 평가한다? 라의 통합적 해석을 평가하라라는 거잖아. 됐나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거 방향 거꾸로 쓰는 사람 꼭 나와요. 대충 읽으면 나중에 재심을 라가 나다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전혀 답안이 반대가 되죠. 여러분 써놓고도 여러분도 어때요? 내가 제대로 썼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논제를 꼼꼼하게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 나 분명히 제대로 풀었어.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연대 문제만 하더라도 고대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평가 문제는 항상 방향이 헷갈려서 반대로 푸는 학생들이 꼭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신문 가는 빠졌죠. 문제 2번에서는요. 가는 빼고 나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해 평가라는 얘기는 가는 왜 뺐겠어요? 재신문 나다가 특히 뭔가 라에 연관돼서는 뭔가 대립된 관계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약간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나다가 설마 같은 입장일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 답안 중에 나다 각각이죠. 특히 각각 평가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단락 나눠줘야 돼요. 한 달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센스 있게. 그러면 나에서 라를 평가하는 2단락, 다에서 라를 평가하는 세 번째 단락 해서 오늘 총 3개의 단락으로만 쓰셔도 충분해요. 그게 개요인 거예요. 개요가 별거 아니에요. 개요는 어떻게 짠다? 얘가 물어본 대로 라 해석하고 이게 1단락. 두 번째 단락은 나를 통해서 라를 또 평가하고, 세 번째 단락 다를 통해서 라를 평가하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세 단락 구성하고 글자 수 어떻게 갈까? 이건 조금 더 세부 구성 해봐야 알겠죠? 세부 구성 대충 해봤을 때 천자 안팎이니까 그러면 뭐 한 300, 400, 400 갈까? 이렇게 가도 되겠죠. 1100자까지 써도 되잖아요. 이런 거 800, 1000, 1100 이렇게요. 이 정도 구성 가자라고 하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 수는요, 참고로,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있어도요, 좀 무시하고 많이 쓰셔도 되고요, 조금 적게 쓰셔도 괜찮아요. 글자 수로 감점하는 학교 아닙니다, 연대는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감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가 대입 논술 할 때는 글자 수 가장 빡빡하게 감점하던 애들이니까 편입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학교 보시는 분들, 입시 논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기준 제시문을 주면은 그 기준 제시문에 연습할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 연세대처럼 관대한 학교 많지 않아요. 글자수 우리는 뭐 감점 안 해요. 이런 학교는 없고요. 대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넘어가면은 감점을 해요. 그래서 천자일 경우에는 1100자 안 넘어가게, 900자 미만으로 안 떨어지게 사실은 조율 연습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연대 쓰실 땐 조금 더 여유 있게 쓰셔도 되지만 타 학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런 관계를 보시면서 범주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글자수 틀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시문 얼른 보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연세대 문제를 볼 때 제시문 가나다 비교 분석 문제가 주로 나와요. 주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걸 3자 비교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요즘은 많이 변형돼서 또 바뀌어서도 나와요. 가끔은 1번 문제를 1-1로 쪼개고 1-2로 쪼개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2개의 문제로 분열될 때가 있거든요. 요즘 그런 것도 유행을 하고,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구조로서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스러운 문제인 건 맞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 학교 문제들을 늘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야 유형이 바뀌어도 긴장하지 않는다. 이 멘탈이 나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시험장 가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연대 문제 이렇게 비교 문제 보다 보면 꼭 문학 제시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문학 장르가 문학인 게 있어. 문학 장르는 피해라. 그러니까 문학 장르가 또 하필 가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제시문부터 문학 장르면 읽자마자 독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이미 우리가 그나마 뭐 아까 논제 읽으면서 힌트를 좀 얻어오긴 했으니까 그거 갖고 좀 해석도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리까리 하거든. 문학이니까 아리까리 해요. 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아리까리 해요. 그러면 굳이 아리까리한 애를 먼저 읽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설명문을 먼저 찾아서 읽으세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제시문 중에. 오늘은 제시문 나가 그 역할을 하죠. 제시문 나를 읽어보시면 뭐예요? 이게 딱 걔죠. 인간과 자연은 거의 동등하다.
참 동물이죠 참.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다 이런 얘기하는 그 패턴을 제시문 나가 오늘 총대 맸죠. 내용 안 어려워요. 이거 읽었는데 제시문 혹시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 있나요? 여기 본문 중에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뭐 설명해 달라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행히 제시문 난이도로 치면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동물들 학대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야, 종우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얘죠. 종우월주의. 종우월주의는 무책임한 사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종이 뭐 동물종보다 더 위대하다고 보는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 혹은 뭐 인간과 가깝게 생겼다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더 뛰어나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시문 나가 이미 기준을 딱 잡아줬으니까 그러면 얘를 갖고 가를 다시 보세요. 제시문 가는 그러면 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시문 가가 나처럼 똑같은 입장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읽으면 조금 더 감이 오고요. 또 하나 오늘 가의 변수는 뭐냐면 혹자, 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한 2명이나 1명이 판사 입장으로 요약한 학생이 나와요. 분석을 할 때. 제시문 가의 등장인물이 2명이죠. 용모와 판사.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장 긴 대사를 치고 있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용모. 주인공의 생각의 제시문 가의 입장인 거지 판사의 생각이 가의 입장이 돼서는 그거는 무조건 감점이 크게 될 겁니다. 그죠? 구제의 방법이 없어요. 가끔 여기서 근데 판사에 꽂히는 분들은 용모는 요약도 안 하더라고요. 용모는 쓰지도 않고 판사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판사를 만약에 요약하고 나면요 누가 떠오르냐면 제시문 나랑 비슷해질걸요? 판사는 결국은 인간이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잖아요. 물론 여러분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게 추상적으로 하면 일반화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나중에 독해 센스가 돼요. 이걸 갖고 같다는 증거로 이게 나랑 똑같네 이렇게 이제 분석해도 이건 학교도 나름에 뭐라고 안 해요. 그 근거만 잘 대주면.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판사의 입장과 나의 입장도 달라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가의 이 내용을 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은 용모다. 그래서 용모가 뭐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대사가 여기 나오잖아. 물격과 인격.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동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사 중에 용모는 야생동물을 마구 죽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뭐 뼛속부터 인간 우월론자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요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뭘 독해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용모를 보고 용모도 원론적으로는 야생동물을 죽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는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너무 도약이에요. 너무 도약적인 독해이고 위험한 독해죠. 오히려 용모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현실에 있어서죠. 현실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동물이 해를 끼치는 해조인데 그냥 인간이 그냥 지나가는 막 멧돼지를 쏴 죽이고 지나가는 뭐 그냥 동물을 쏴 죽이면 그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그 동물이 내 논밭을 막 파헤쳐 먹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가만 내비두라고?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도 더 하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결국 인간이 물격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와 가는 대비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간 우월론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는 독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학교가 이 문제 왜 냈을까? 어차피 그 대비점은 제시문 3개 중에 2개 나와. 그러니까 오늘 제시문 가가 인간의 우월론을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제시문으로 등장한 것 같고 제시문 나가 뭔가 인간과 자연의 대등함으로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예요, 다. 문제는 제시문 다가 이 첫 문장에서 우리가 좀 멘붕이 오죠. 첫 문장을 보면 가랑 똑같아요. 오히려 가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강한 인간 우월론이죠.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진짜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상 얘기잖아요. 동물은 수단이고 목적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라는 소리예요. 요 얘기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시문 가다는 같네? 이런 얘기 분명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제시문을 또 다 읽어봐야 되잖아. 다 읽고 나면 뭐 찜찜해져요. 다 읽고 나면 분명히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해놓고 근데 왜 내용은 동물에게 비슷해 뭐가 나와요?
자유롭게 대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뭐 자유롭게 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인간성에 해를 입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동물에게 잘해주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은 재심은 다가 확실히 오늘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인 거예요. 오늘 재심은 가와 나가 뭔가 확실히 대비되고 있는 구성이라면 재심은 다는 어떤 면에서는 가의 요소도 좀 갖고 있고 나의 요소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구성의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학생마다 다 달라요. 재심은 다를 어떻게 독해냐에 따라서 정말 정반대 이 다를 너무 이쪽이랑 똑같이 보는 학생도 나오고요. 거꾸로 이쪽으로 똑같이 보는 학생도 나와요. 왜냐면 이 첫 줄만 무시해버리는 거야. 첫 줄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첫 줄을 아예 독해에서 빼버리면 나머지 얘기만 들으면 솔직히 나와도 통하죠. 가와 재심은 다의 내용적으로는 나와도 통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 첫 문장은 도저히 나랑 양립할 수 없어. 그죠? 얘는 가와 같죠. 그러니까 재심은 다가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우월적인 존재적인 구성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현실의 삶의 공존의 어떤 방식, 이걸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연대 특유의 어휘력 센스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재심은 기호로 그냥 이거 그림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문제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재심은 다에서 예를 들어 뭐 인간과 동물의 어떤 존재적 관계 이렇게 뭐 어렵게 쓸 수도 있어. 그죠? 인간의 어쨌든 존재적 측면에서는 인간이 우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가와는 동일하다. 그러나 하고는 뭐 존재적인 혹은 인식적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현실의 관계나 실천적 관계나 혹은 공생의 여부라든가 이런 용어들 여러분 떠올리시는 거야. 요 구성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나와 더 통하죠. 재심은 나도 동물 죽이면 안 되죠. 재심은 다도 엄밀하게 보면은 동물을 수단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도 어떻게 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윤리적 개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서 혹은 연습으로서 혹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죠. 동물에게 잘하면 인간에게도 잘할 거니까. 동물에게 악하게 대하는 인간은 인간에게도 악하게 대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에 있어서 동물도 그런 연습의 수단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에게 잘해준다는 건 인간에게도 잘해준다는 어떤 표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재심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문제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교 분석할 때 왜 서울 중하위권대학교 논술시험에서는요, 보통은 굳이 내가 막 용어를 새로 하나 뽑아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답안을 막 써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안 많아요. 의외로 제시문에 있는 단어만으로도 대부분 다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많거든요. 문제도 많은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그런 것을 포장할 수 있는, 구분 지을 수 있는 어휘력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해보면 재심은 다의 위치를 학생마다 좀 달라요. 대신 이쪽으로 너무 똑같이 붙어도 안 되고 이쪽으로 너무 똑같이 붙어도 독해가 이상해진다. 특히 재심은 다와 나가 똑같이 붙어버리면 2번 문제 풀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재미없어지겠죠. 그럼 평가가 똑같아지겠죠. 여러분 그런 문제를 교수가 내겠냐는 거예요. 재심은 나와 다의 입장이 똑같아지는, 또 심지어 그걸 연계해서 평가까지 똑같이 내리는 그런 문제를 낼까? 물론 이런 잔머리 싸움에 있어서 교수들도 일부러 저 같은 사람 걸려들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100%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에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것들은 빨리빨리 줄여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 추세상 재심은 나다는 대립할 가능성이 큰데 재심은 나의 도표들을 마침 보니까 동물 실험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 얘기니까 동물 실험 찬반론이겠네? 요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인 거예요. 출제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대신 여기 1번 문제, 그래서 요거는 너무 복잡하게까지 막 답안의 구성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재심문 가를 분석을 하면서 가장 걔부터 드러내야겠죠. 인간이 동물보다 뭐 우월하다거나. 재심문 나 같은 경우에 그건 반대가 되니까 인간과 동물이 오히려
서로 하나 되는 관계, 서로 어쨌든 종의 어떤 우월 관계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심은 다의 어떤 그 양면성을 하나하나씩 끌고 와가지고 재심은 다에 갖고 있는 가의 요소와 나의 요소를 연계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1차적으로 그래도 재심은 나가 인간과 동물과 완전히 같다라고 대놓고 주장하고 있는 느낌이고, 재심은 가와다는 대놓고 인간이 그래도 동물보다 좀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이니 재심은 가다를 처음에 묶으세요. 일단 묶고 나와 대비되는 관점으로 먼저 얘를 정리하고 그 다음 얘를 정리하는 기법을 쓰세요. 그래서 가가 어떤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의 어떤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증빙하면 되겠죠. 대신 이런 문제는 답을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나요. 그래 놓고 하지만 하면서 재심은 가와 다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재심은 가다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러면서 가와 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서술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차이가 드러나겠죠. 만약에 또 그 차이에 있어서 재심은 다가 그 차이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또 나와 닮은 부분도 있다 라는 쪽으로 한번 처음에 했던 그 얘기가 끝에 와서 여기서 한번 등장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성의 방식은 여러 개인데 뭐 어떤 게 더 훌륭합니까? 사실 정답은 없어요. 연세대 문제에서도 결국은 저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에 맞게 결국은 다 요약 실력도 중요하고 어휘력을 딱 챙겨내서 어휘력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한 채점에서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시간에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저도 봐야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답을 봐서 판단할 문제예요. 똑같은 구성이지만 똑같은 요 구성에서도 잘 쓴 사람이 있고 못 쓴 사람이 있고요. 혹은 똑같은 다른 구성인데 어떤 학생은 요 구성해가지고 더 잘 쓴 경우가 있고 어떤 학생은 요 구성에서 더 잘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새로운 구성으로는 또 뭐도 있냐면 아까 재심문 가에서 인물이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판사와 용모를 아예 그냥 어느 입장을 선택하지 말고 둘 다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판사는 그래서 나중에 나와 좀 비슷해지고 용모는 다와 비슷해지는 이런 식으로 재심문 가를 그냥 두 개로 쪼개고 가의 판사가 나와 연결, 용모가 다와 연결 이런 식으로 독해해가지고 재심문의 구성을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저렇게 써서 답을 읽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러게 이것도 말이 되네?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 다 점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학교 교수님들이 야 이런 문제는 무조건 요 순서 이 구성으로 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런 틀에 너무 매일 필요 없다. 중요한 건 항상 여러분 논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구성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지실 거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가나다의 논지 비교 분석을 정말 잘했는가, 지금 내가 쓴 답이 내가 한 구성이 이 논제를 충족시키는가, 그게 잘 되면 잘 쓴 거예요. 그걸 믿고 가셔야지 그래도 아닐지도 몰라 계속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논제를 믿으시고 내가 논제 독해를 제대로 했다면 논제를 보고 논제에 맞게끔 내 답이 잘 쓰여졌다라면 그 답은 잘 썼다고 생각하고 믿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도 아까 대충 틀은 얘기해 줬죠. 이제 구체적인 표로만 좀 들어오시면 여기서 통합적 해석은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에 대안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통합적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잔혹함을 분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간의 그 이기적인 인간. 그죠? 왜냐면 사인을 봐도 식용어류, 인간이 막 처먹은 게 제일 많고, 도표 2는 인간이 지를 위해서 실험한 거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챙겨먹는 게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이기성을 독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요즘은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확실히 그런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표를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잘 해석해서 그러면은 인간에게 좀 비판적인 어떤 관점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동물 실험과 연관해서, 하지만 그 해석에 대한 나다의 평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재심은 나는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다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만 만약에 잘 맞춰내신다면 저는 그것도 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답이다라고 봐요. 다만 여러분 오늘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센스가 있다라면 이 표는요 동물 실험 찬성에 대한 표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도표 1, 2, 3이 셋 다 동물 실험 찬성의 논거가 될 수 있거든. 동물 실험 반대 논거로 보기에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얘 잘 안 맞고 얘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맞아요. 쓸 수도 있지만, 그죠? 얘는 특히 얘가 제일 안 맞고, 그죠? 동물 실험 반대할 거면 도표 3은 애초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도표 1, 2, 3의 통합적 해석은 사실은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걸로 다 모이고 있는 제시문이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 다 식용어류만 1등만 기억하잖아. 자꾸 표를 봐도 우리는 1등만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통합적 해석이잖아요. 이게 통합적 해석이 아니었으면 저도 그렇게 봤을 거야. 야, 식용어류가 압도적으로 많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오늘 도표 1, 2, 3의 공통 분모는요. 분명히 실험 동물이에요. 그 실험 동물의 결과치가 도표 3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걸 찾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 동물 실험을 통합적 해석에서 언급조차 안 했다라면 사실 그건 감점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예. 이건 무조건 공통 분모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봐요. 그러면 도표 1이 다르게 보이죠. 야, 동물 실험을 하는데 실험용 동물의 사이는 다른 식용어류에 비하면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그 식용어류에 비하면 야, 이건 보이지도 않아. 그쵸? 물리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표잖아. 400만 하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식용어류의 비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 근데 그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실험용 동물 안에서조차도 두 개로 나눠지죠. 특히 여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도 센스. 도표 1을 보면서 여기는 인간과 특히 좀 가까운 애들인데 인간과 좀 가까워 보이는 애들은 또 동물 실험으로 쓰지 않아. 그죠? 인간과 매우 다르게 생겼거나 인간에게 해가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인간과 다르고 인간에게 해가 되게 보이는 애들만 주로 동물 실험을 쓰이니까 가뜩이나 죽는 비율도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인간과 인간이 무슨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걸 느낄 만한 애들은 거의 쓰지도 않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나오겠죠. 동물 실험? 나쁘지 않네. 근데 혜택은 이렇게 커. 이런 통합적 해석을 해내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첫 단락의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심은 뭐 아까 다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 찬성론이 될 수 있죠. 재심은 다는 왜 찬성이 된다?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어쨌든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재심은 다에 일단은 첫 번째 주장에 딱 맞아 떨어져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문제는 재심은 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가 어려운 거예요. 재심은 나는 동물 실험 당연히 반대하겠죠. 재심은 나로 동물 실험 찬성론으로 가시면 그건 좀 치명적인 감점이 나올 것 같고요. 재심은 나는 동물 실험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 나로 재심은 그 통합 분석을 비판하실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때 도표 2 활용은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해. 아까 도표는 통합적 해석에서 한 번씩 언급했으니까 밑에서는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항 자체에 도표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도표가 거의 주인공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도표 활용도를 그렇게 짧게 쓰는 것보다는 통합적 해석에서는 간단하게 그 통합적 해석을 위해서 도표 해석을 했겠지만 재심은 또 나가 활용하는 도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재심은 다가 활용하는 도표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도표 해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논거로 쓰는 게 오히려 좋은 답안이라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지씨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네요. 재심은 다에서 나와 비슷한 의견이 나타나는 핵심 문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재심은 다에서 저는 문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보기에는 재심은 다가 워낙 말을 애둘러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자유롭게 대해야 된다는 거. 그죠? 동물에게 어떻게 대하자라는 서술어가 있거든요. 재심은 다는. 그러면 그 부분의 문구가 재심은 나와 똑같이 연결이 되죠. 왜냐면 재심은 나는 동물에게 결국 인간이 되게 감정적으로 열어두고 받아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재심은 다는 솔직히 감정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떤 도리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도움을 받았으면 너도 당연히 그 동물을 위해서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얘기죠. 냉정하게 보면 좀 달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학술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재심은 다의 의도를 나와 완전히 다른 건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절대 2대1의 재심문이 나오진 않아요. 3개의 재심문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 2대1로 편짜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입장? 이런 문제는 연세대 문제에서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알겠죠? 그냥 1차적 분석으로 2대1은 가능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2대1이다? 없어요. 알겠죠? 결국은 그 하나는 계속해서 어쨌든 뭔가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종합론이거나 이런 식이 많거든요. 아니면 뭐 아예 처음부터 다 다르던가 개별적으로. 다 달라도 무언가 연계가 돼요. 어쨌든
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가 문제는 되게 잘 내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시 2번 문제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도표 2번을 활용할 때 재심은 나와 같은 경우는 도표를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종우월주의의 증거로 오히려 활용하면서 비판의 논거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봐. 인간과 가깝다고 지들이 멋대로 정해놓고 인간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야, 동물 실험에서. 인간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애들은 마구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바로 내가 그렇게 증오하는 종우월주의야 라고 재심은 나가 화를 내겠죠. 그런 분석력을 보여주면서 도표일을 나에게서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재심은 다도 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활용한다? 솔직히 수단과 도구로 쓴다라는 건 재심은 다한테는 너무 쉬워요. 이 도표가. 그죠? 분명히 인간을 위한 도구로 동물이 쓰여지고 있잖아. 그건 어렵지 않은데 재심은 다를 쓰실 때 어떤 것도 꼭 써야 된다? 근데 동물을 좀 자유롭게 대해야 되고 동물에게 뭔가 우리가 받은 만큼 잘해줘야 된다고 하는 다의 화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동물 실험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할까? 약간 그런 애매한 감정이 있죠. 그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애매하다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재심은 도표 1을 또 활용하는 거야. 야 근데 인간이 그래 동물에게 자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 동물 실험에서는 인간이 무슨 관계적으로 동물과 맺을 만한 그런 동물들은 애초에 동물 실험에 잘 쓰여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한 해소된다.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되는 혹은 뭐 인간과 물고기가 소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뭔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동물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우리가 마치 아까처럼 반려견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오히려 요 정도의 동물 실험의 희생이라면 충분히 동물로서의 어떤 동물이 인간을 위한 가치로서 충분히 그 도구화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거고 노파심에 이런 거 하나 덧붙여도 괜찮아요. 다만 동물 실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실행된다거나 그렇다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동물들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나 혹은 뭐예요? 비윤리적인 그 실험 행위,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의 어쨌든 절차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당부 정도는 마무리 한번 넣어주시면 그것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답안은 제가 아까 1번과 2번을 분석한 방식으로만 가면 사실 그 정도만 잘 파악하면 아주 크게 달라지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연세대 문제에서 굳이 난이도로 치면은 이거는 중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변별력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초창기 보통 초반 문제로 많이 내는 이유가 연대 문제 치고는 그래도 쉬운 편이었어요. 연대 문제 치고 어려운 거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반에 이제 굳이 억지로 막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주제별로 예제를 배치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다음 주에 자연과 자유 사이 할 거잖아요. 자유주의 결정론 할 건데 거기 예제 몇 번이더라? 고대 문제 있어요. 고대 칸트가 또 등장하는 고대 문제 있는데 그거는 재신문 독해도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처음부터 풀면은 역시 그 기만 빨리고 사기만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예제는 오히려 그 몇 번이냐 역시 연대 거를 차라리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예제 4번은 좀 어려운 편인 것 같고 딱 맞는 게 예제 4번은 맞는데 그렇다고 예제 4번 지금 풀기엔 좀 부담스럽고 예제 4-2번 연세대 16 인문 문제 창의성의 근원 문제를 다음 주에 과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공지를 올려둘게요. 자, 오늘 문제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은 JC 질문 먼저. 첨삭 빈도는 한 달에 몇 번을 가장 추천하나요? 그러니까 첨삭을 만약에 저에게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굳이 한 달 단위로 나는 받을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이어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매주 하나씩 풀 거기 때문에 매번 뭐 다 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독학이 아닌 느낌이잖아요. 여러분이 독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오늘 제 해제 듣고 예시 답안 보고 정도만 해서 여러분 답안이랑
대충 비교해 봐도 여러분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정도는 좀 구분이 될 거예요. 알겠죠? 다만 많이 받으실 거면 저는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잘 풀고 있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내가 푸는 족족 선생님 답안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뭐 당연히 제 목표는 이거를 다 하는 거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수는 좀 있을 거예요. 변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모였더니 한 2-3명 모여있네? 이러면 이제 점점 저도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런 게 있을 거고 혹은 뭐 제 개인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 진도는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문제 1번 상민씨 좋은 질문이요. 분석을 비교가 아닌 재심을에 관한 자기 견해나 생각 작성한 문제가 될까요?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논제의 어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선이긴 해요. 이 분석이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 선이긴 한데 그랬을 때 제시문에서 근데 좀 정확히 찾기도 어렵고 그죠?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2차적인 걸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1차적으로 이 제시문을 보자마자 요런 이게 결국은 이런 의미네 라고 뽑아내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가나와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내 견해가 나와서 그런 가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제시문 다의 이러이러한 관점은 잘못됐다. 이게 견해거든요. 그런 견해의 느낌이 들어가 있으면 치명적인 감점이 돼버려요. 학교는 여러분의 견해가 필요하면 보통 그 견해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평가라고 해도 시키잖아. 야, 너가 그러면 평가라도 해봐. 이런 거잖아.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교 분석하라는 얘기는 진짜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주관과 견해는 최대한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더더욱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비교 분석 문제에서는 최대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딱 1차적인 분석에 맞춰가지고 연관성을 찾아야지 2번 들어가는 어떤 방식 있잖아요. 더 깊이 있게 고민하다 보면 여기서 이런 사례도 좀 갖다 써보고 이런 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 좀 안 그래요. 그런 건 좀 위험하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평가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매우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평가질 하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비판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이. 비판하라고 하면 뭐예요? 진짜 비판만 해야죠. 무조건 나랑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재심은 만약에 나의 입장에서 다를 비판하세요? 나랑 다라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가하시오가 나오면 뭐가 열리는 거죠?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가하시오면 긍부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테니까 오늘처럼 나다 입장에서 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평가죠. 알겠죠? 그래서 평가는 좀 열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같은 입장이면 긍정할 거고 다른 입장이면 부정할 거고. 알겠죠? 애초에 부정하라고 시킬 때는 그냥 비판하시라고 학교가 시킵니다. 꼭 뭐 학생들 보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할 점 잘 안 보인다고 오히려 또 긍정의 답을 쓰는 사람도 나와버리거든요. 그게 오히려 또 큰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논제가 중요해요.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이렇게요. 논평하시오라는 것도 그것도 평가예요. 알겠죠? 설명에 유머를 넣어도 되냐고요?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유머도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속담도 있고 사자성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옛날에 어렸을 때 국어학원 다니는 분들은 진짜로 막 이런 사자성어 막 공부 많이 해요. 이런 거 유식하다고. 근데 그게 그 20년 전 공부법이에요. 딱 저희 세대. 제가 만약에 어디 고시 대학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디 뭐 고시 시험 볼 때 공무원 5급 시험 볼 때 그때는 막 이렇게 사자성어도 좀 써가면고 한자로도 좀 쓰면서 이러면 멋있는데 논술 시험은 진짜 심플할수록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속담 넣고 뭐 넣고 이러다 보면은 산으로 갑니다 보통. 답안의 핵심적인 컴팩트를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제하는 게 좋고 혹시 나중에 이제 첨삭받을 일이 생기시면 그 유머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지적이 나오겠죠. 근데 역으로 이 정도 선은 괜찮은데? 심지어 약간 그게 뭔가 자기 주장과 비판에 있어서 뭔가 강화시킬 수 있는 논점이 되는데?
이러면 또 괜찮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저는 왜 사례도 많이 넣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보통 사례도 제시문의 사례를 활용하지, 바깥에 있는 사례는 일단은 항상 일단 먼저 멈춰두거든요. 그만큼 제시문 안에서 논리와 답이 일단은 거의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차별화 전략 때 좀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너무 쉽다 이럴 때는 좀 차별화 전략으로 그때는 좀 더 막 쥐어짜서 쓸 때가 있어요. 여름방학 시즌부터 논술 정규반 개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막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뭐 그리고 제가 계획한다고 여러분이 따라올 리도 없고요. 늘 계획대로 되지 않죠. 다만 저는 이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 개강 뭐 이렇게 뭐 하지는 않아요, 잘. 근데 이제 간혹가다 뭐 그 팀이 남으면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람이 모이면은 팀을 개설하는 거고 사람이 안 모이면 그냥 그 요일은 그냥 저는 쉬거든요.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제가 홍보하고 이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름 시즌쯤에는 여름 방학이어서가 아니라 여름쯤에 또 분명히 어떤 반이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일찍 시작했지만 못 참고 도망가시는 분들, 그럼 반이 사라졌거나 시간대가 비면 결국 제가 또 모집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제가 수시로 공지는 늘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그냥 그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면 감점 있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감점 있고요. 다만 이런 거 있죠. 너무 어려운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솔직히 진짜로 지금 띄어쓰기라고 했잖아요. 띄어쓰기를 맞춤법 틀리는 사람은 없죠. 말 그대로 의잖아. 근데 여러분 무슨 색채를 띄다, 그죠? 물에 뜨다 이런 건 헷갈려요. 그 대부분 띄다 같은 경우에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교수님들이 딱 돋보기로 딱 보면서 이거 띄다 틀렸어 감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춤법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그거를 일일이 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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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점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쫙 읽을 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맞춤법 틀리는 거 있죠. 그리고 뭔가 얘는 기본적으로 뭔가 글을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맞춤법이 많이 틀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자에게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도 그렇게까지 막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답안지 원고지 맞습니다. 원고지로 써야 돼서 지금은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뭐 지금부터 원고지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시험 한 5, 6개월 전부터는 시작하면 좋아요. 늦어도 시험 3개월 전부터는 원고지로 연습하셔야 돼요. 원고지 쓰기 또 그 손으로 써야 되니까 확실히 좀 빡세요. 대신 요즘은 연필로 써도 돼요.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지금도 대입 논술에서는 볼펜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나마 연필이니까 지우개로 지워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부담은 덜하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제가 또 유튜브에 한번 지금 영상 올려놓고 잘 테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 또 의견 있잖아요. 추가적인 의견 같은 거 있거나 이러면 거기다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제가 읽기는 다 읽으니까요. 알겠죠? 왜냐면 또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또 뭐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기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과제는 그렇죠. 그 창의성의 근원이라고 해서 연세대 아까 예제 아까 몇 번이었죠? 4번이었나? 4-2 예제 4-2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얼른 나가주세요.